안녕하세요. 저는 강동 더마음의원에서 소아정신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최미지라고 합니다. 행복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성공이 있잖아요.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된다든지 그런 성취를 하더라도 자존감이 낮으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은 높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외적인 성공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자존감이 뒷받침이 되어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아이 키울 때 신경 쓰는 거는 공부를 더 잘하길 바란다든지 학급에서 회장이 되길 바란다든지 좋은 대학에 가길 바란다든지 이런 외적인 성공이나 성취를 이루는데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부모로서 제가 보기에는 뭐 수학 점수라든지 돈을 얼마나 벌었다든지 어느 대학에 합격한 것 같은 그런 외적인 성취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성취를 요구하고 키우고 하기에는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자존감이란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이고 제가 겪은 바로는 우리 아이들이 뭐 반에서 1등을 하든 과학고나 뭐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가든 좋은 학교를 가든 해도 자존감이 낮았던 경우에는 아이가 만족감이나 자신감이나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사례에서도 예를 들면 과고 출신도 있고 서울대에 좋은 과를 다닌다든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다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당연히 이제 공부도 잘하고 제가 보기에는 외모도 출중하신 것 같고 집안도 좋은데도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우리 반에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해도 안 되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채로 병원을 방문하신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환영할 일이지만 간다고 해도 이제 자존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행복에서는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행복은 아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데 외적인 성취 외에도 자존감이 뒷받침되어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한마디로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잘 수용하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수용이랑 만족이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키가 마음에 안 들어 난 더 키가 컸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치만 내 키에 만족을 못해도 그래도 어떡하겠어 이 키 정도면 뭐 괜찮지? 이건 자기 수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상태의 자기 외모나 자기 성적이나 자기의 장점 단점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면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자기 수용이고 그게 수용이 되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한다기보다는 앞으로 발전할 노력은 하지만 지금 현재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비난이나 비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예를 들면 수학을 95점 받았어요 이번에. 그럼 수학 95점을 맞고 열심히 했는데 아깝다 다음번에 100점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는 자존감이 높고 자기를 수용하는 친구라고 할 수가 있고 나는 바본가 봐 왜 그거 한 개를 틀려가지고 100점을 못 맞았지? 95점밖에 안 되네? 그러면서 자기를 나무라고 그 실수를 곱씹고 하면서 자기 비하를 하는 친구들은 아무리 객관적인 성적이 높다 해도 자존감이 낮은 친구라고 할 수 있고 되게 불행함을 느끼겠죠. 같은 성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95점이라는 객관적인 성적보다 그 95점을 받은 자기 자신을 수용하느냐 아니면 그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꾸짖느냐 그 차이가 이제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이의 성향이 있어서 낙천적인 친구들도 있고 뭐 80점 맞아도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친구도 있고 90점을 맞아도 난 바보야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비관적인 아이, 낙천적인 아이 기질도 있지만 그 기질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년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나 주변의 평가가 그 아이의 기질을 충분히 바꿀 수 있거든요. 자존감을 설정하는 데는 기질을 상쇄할 수 있는 그 환경의 영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한 95점을 받았는데도 너는 뭐 그것도 못하니?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왜 실수한 거야?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계속 반응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자존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부모님이 수용을 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아이가 또 받아들여서 아이가 자기 자신을 수용하면 그게 자존감을 높이는 이제 핵심적인 양육 방법인 것 같네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시기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치원까지랑 초등학교 시절이랑 청소년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동기, 학령기, 청소년기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존감은
생각은 학령기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많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바탕이 물론 초등학교 이전에 형성은 되고, 그때는 내가 사랑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정도 두 가지 크게. 근데 이제 거기서 사랑받는 사람인가로 넘어가면 기본적인 토대는 되어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학습 시작되고, 한 반에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문제를 풀게 하고 똑같은 걸 배우면서 비교가 되기 시작하니까 학습의 성취도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니까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아이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때부터, 초등학교부터 자존감에 대한 고민을 아이들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아이가 자기 자신의 흠이나 부족함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부모가 아이의 흠이나 결점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코멘트를 많이 해야지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를 수용하게 될 것 같고, 보통은 칭찬을 많이 하는데 칭찬이 결과에 대한 칭찬인 것보다는 과정이나 아이의 노력이나 아이의 의도에 대한 칭찬인 것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가 열심히 했지만 수학을 망쳤어. 그러면 이제 망친 수학 점수에 대해서 평가할 것이 아니고 2주 동안 그렇게 열심히 문제를 풀었는데 너무 힘들었지, 이렇게 아이의 노력이나 노고에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딱 공부가 아니라도 아이가 잘할 수 있는 특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스포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능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그림 그리기일 수도 있고. 보통은 아이들은 자존감을 난 그림을 잘 그려, 내가 제일 똑똑해, 아니면 내가 달리기에 제일 빨라, 이런 식으로 꼭 공부에 국한하지 않지만 어떤 능력치에서 찾기도 하고, 그 능력치 외에는 외모, 나는 키가 커, 예뻐, 뭐 잘생겼어, 힘이 세, 외모라든지, 그 다음에 친구 관계, 인기가 많아, 학생 회장이야,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방면에서 아이들이 자존감을 느끼려고, 자존감이라고 하지 자신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말한 그 과정에 대한 칭찬은 꼭 공부가 아니라도 아이가 예를 들면 운동회 철인데 계주를 뛰었는데 선발이 되지 못했어도 열심히 연습했다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줄 수 있다든지, 그림을 개발세발 못 그렸지만 열심히 그렸다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완성했다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독특함에 대해서, 주제의 독특함에 대해서 칭찬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아닌 과정이나 노력에 대한 칭찬이라는 건 꼭 공부에 국한된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모든 성취나 능력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외모에 대한 칭찬이나 지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 자존감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너 왜 이렇게 뚱뚱하냐, 살 좀 빼라, 아니면 키가 작아가지고 다 옆집 애들 키가 크던데,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반대로 너 왜 이렇게 말랐니, 밥 좀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 그 성취나 성공과 달리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외모에 대한 칭찬이나 비난은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아이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의 반응이거든요. 말보다는 표정이나 제스처가 더 중요하긴 하죠. 그래 뭐 너 계주 선발이 안 돼서 또 괜찮아, 너 잘했으니까, 이게 말만 이렇게 하면 아마 아이가 그게 진심이 아니라면 전달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 진짜 잘했지, 그런 표정이나 제스처여야 될 텐데, 이제 그게 말과 합치가 돼야 되겠죠. 결과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외모나 아니면 아이 행동을 칭찬하는 경우에, 그건 이제 조금 예를 더 들어보면, 너는 애교가 많아서 귀여워, 아니면 너는 예의가 바르고 착하니까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런 아이의 외모나 행동에 의해서 너를 좋아한다고 칭찬을 한다면 아이는 이제 그걸 곡해해서 조건부 사랑이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수학을 100점 맞았으니까 100점 맞았네, 잘했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내가 그러면 80점 맞았으면 나는 수학을 안 잘하면 엄마 안 사랑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잘 아시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자주 아이들이 동생이
동생이 나오면 동생을 질투를 많이 하거든요. 동생을 꼬집어주고 싶고 한데 쥐어받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은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아이가 부모님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못된 행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가 착해하고 동생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부모가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보이면, 표현하면 부모가 내 사랑을 거두어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밉다고 표현을 못하고, 한데 지워받고 싶어도 지워받지 못하고 참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어떤 결과적인 좋은 행동이나 외모 때문이라거나 애교가 많다든지 착하다든지 예의가 바르다든지 이런 결과적인 행동이나 외모 때문에 아이를 칭찬했을 때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조건부 사랑을 준다는 뉘앙스를 준다면 아이들은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아요. 비록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도. 소황제라고 예전에 중국에서는 아이 한 명만 낳고 그 친구가 완전히 이제 집에서 제일 왕처럼 대접을 받았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집에서 뭐 자존감이 낮아질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뭐 내가 최고고 우리 부모님은 다 나만 사랑하고 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아까 말한 자존감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사회적인 비교가 일어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보통은 유치원 때까지 그런 친구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사회가 부모님처럼 나를 대해주지 않으면, 그게 이제 컨트라스트가 극명해지면 그때부터 자존감에 치명적인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최고였는데, 우리 반에 가면 20명, 30명 되는 아이 중에 나를 그렇게 대접해주는 사람은 친구도 선생님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 격차가 크게 느껴지면서 아이가 혼란스러워하는 느낌? 혼란스러울 때 아이들은 정의를 내리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내가 소황제인가 아닌가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1번 내가 소황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회가, 우리 반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이 나를 몰라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나는 괜찮은데 우리 반이 이상하다, 이렇게 주변 세계를 부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짓된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나르시스틱한 거라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아이가 그 혼란에서 집에서는 내가 최고였는데 밖에 나오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이렇게 반대로 완전히 위축돼 버릴 경우에는 일반으로 말하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태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도 이제 긍정적인 결과는 낳지 못하겠죠. 관계중심형 아이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쉽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칭찬이나 꼬지람에 반응을 잘 하기 때문에 부모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욕구가 많은 친구들인 거죠. 이제 이 친구들은 끄는 대로 좀 끌려오는 스타일.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들이 칭찬하기 좀 어색해하고, 칭찬을 하면 아이가 좀 옹석바지가 될까봐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관계중심형 아이들은 아마 칭찬하는 만큼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할 수 있는 만큼 다 과하게라도 막 웃으면서 크게 칭찬을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 아이들의 약점은 끌려다니는 거겠죠. 주변의 요구나 주변의 의견이나. 그래서 그 약점을 조금 보완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소신을 가지고 원하는 바를 밀고 나갈 수 있게. 관계중심형 아이들은 타인의 평가에 좀 민감하겠죠. 그래서 타인의 평가는 사실은 부모의 반응이랑 같은 얘기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관계중심형 아이들은 자기가 잘했어도 부모의 표정이 시큰둥하다든지 무관심하다든지 하면 아이가 잘했다고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관계중심형 아이들한테는 반응을 좀 더 정확하게 해주고 더 크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산만하고 흥미를 추구하는 친구들은 다대1의 상황은 좀 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보다는 2~3명 규모의 소그룹으로 뭔가를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제일 좋은 거는 1대1로 붙어서 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일단은 사람이 많을 때는 아이가 다루기가 힘들 거라는 걸 인정을 하고, 얘가 왜 이러냐, 이때 왜 이게 안 되지? 이런 질문을 조금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아예 1대1로 하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고, 청킹을 한다고 하죠. 예를 들면 한 단원을 다 풀 수 있는 친구가 있고 한 페이지밖에 못 푸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한 단원을 다 못 풀 거라고 일단은 기대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킹을 해서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풀 때마다 보상을 준다든지 리워드를 줘서, 보통 게임이 그렇거든요. 책처럼 한 권을 쭉 다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레벨 1을 끝내면 보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작은 성취에 항상 보상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작은 양의 보상을 자주 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네요. 어른스러운 아이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른스럽다는 게 아이가 어른스러워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왜 아이가 어른스러울까 고민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동생한테 자기 것도 양보하고 자기 장난감도 만지게 하고 잘 대해주는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가 어른스러워 보이는 친구인데, 사실은 엄마가 내가 이렇게 하면 칭찬해주겠지 하는 조건부 사랑을 기대하고 아마 그렇게 어른스러운 행동을 할 거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동생들이랑 특히.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밉고 짜증내고 못 참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아이들인데, 그 마음을 왜 표현하지 않고 어른처럼 그렇게 참고 사회적으로 행동하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페르소나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이가 아이 얼굴 맨 얼굴로 우리 부모를 대하지 않고 어떤 두꺼운 가면을 쓰고 부모를 대하는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이 보이네요. 낙관주의형 아이들은 이제 자존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적은 친구들이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지, 잘 수용하고.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수학 점수로 얘기한다면 뭐 70점을 맞아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자기를 잘 수용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예민하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막 자기를 비난하고 이렇게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키우기에는 쉬운 친구들인 것 같고, 다만 조금 우려해야 될 부분은 필요한 걱정이나 불안도 조금 적다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을 너무 믿을 수도 있고, 미리 예비하거나 준비할 가능성이 낮고, 실수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이가 낙관적인 경우는 부모가 미리 다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산 가져가라, 뭐 오늘 비 온다던데, 아니면 내일 뭐 받아쓰기인데 오늘 시험 공부하고 가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좀 불안하시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도록 조금 기다리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하루 우산을 안 가져가서 비를 맞는다고 해도 큰일 나지 않고, 받아쓰기에 많이 틀려도 큰일 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일단은 일어나 어떤 일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일을 겪어야만 배우게 되는 친구인 것 같아서, 친구와의 다툼도 그렇고 그냥 큰 일이 아니라면 조금 겪어보게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이 친구들은 다른 말로 좀 예민한 친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작은 실수를 해도 곱씹고 저녁까지 계속 생각하고, 그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일을 못 잊고 왜 그런 말을 했을지 생각해보고, 작은 실수를 하면 엄청 후회가 되고 그런 친구들 같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자존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기질적으로 조금 높은 친구들인 것 같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곱씹고 또 생각하고 그냥 넘기지 못하고 예민하게 굴고 잘 못 넘어가면, 부모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같이 지내다 보면 힘들어요, 키우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한테 이제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얘기는 그만 좀 해라거든요. 아이가 아까 전에 그거 괜히 그렇게 했어, 그 말 괜히 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아, 걔 괜찮을 거야, 내일 가서 확인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아니야, 그래도 걔가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이제 괜찮다고, 이렇게 아이는 계속 그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제 좀 그만하면 좋겠는데 그 불안을 놓지 못하고 계속 곱씹기 때문에 버럭하고 그만 좀 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만하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결과를 원천적으로 아예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좀 노력을 더 하는 게 아이한테 도움이 되기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만 좀 하라는
얘기를 한다 해도 아이가 한두 번 말했을 때 하기보다는 5번, 6번 했을 때 조금 더 기간을 더 두고 아이를 이해한다든지 기다려준다든지 그 감정을 좀 수용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있는 그대로 아이를 수용하는 게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엄마로서의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것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야 이제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상대의 자존감도 존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위해서 우리 아이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강동구 더마음의원에서 소아정신과로 일하고 있는 최미지라고 합니다. 소아정신과에 오는 많은 부분은 한 반 정도는 거친 행동이라든지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오는 사례인 것 같아요. 진료로 보면 학교폭력위원회가 생기면서 많이 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울고 떼쓰고 하는 친구들 위주였다면 요즘은 어떻게 보면 폭력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공론화되는 경향이 생기면서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행동들이 폭력으로 정의되고 소아정신과까지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네요. 예전에는 아마 짓궂은 행동, 놀림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일로 병원에 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누군가를 진짜 때린다든지 멍이 든다든지 했을 때만 병원에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면인데 초등학교나 들어가면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을 아이들에게 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폭력이다, 이런 것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게 성폭력이다, 이런 식으로 물리적 폭력, 성적 폭력, 언어 폭력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당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게 폭력인지 잘 의식을 하고 그래서 폭력을 더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폭력의 양이 늘었다기보다는 폭력이라고 더 정의를 잘 해서 병원까지 와서 조기 발견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겠네요. 이거는 나이대별로도 다양할 것 같은데 학령기 전, 유치원 전의 아이들 그리고 학교 다니는 친구들 이렇게 나누는 게 좋겠네요. 유아동기의 아이들은 실제로 누가 크게 다치게 하는 행동은 없죠. 뭐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옆에 있는 아이를 쥐어박는다든지 핥힌다든지 떼써서 버둥거리다가 발로 찬다든지 그 정도의 행동? 그런 경우는 이제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문제시하는 폭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학교 다니면서부터 말하는 것 같고 그 친구들은 드러나게는 던지거나 때리거나 하는 물리적 폭력이나 욕을 한다든지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언어적 폭력을 할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게 하는 뭐 은따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적인 폭력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없는 사람 취급을 한다든지 그 친구한테만 말을 안 건다든지 하는 식으로의 약간 수동 공격적인 폭력도 폭력에 포함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부분의 경우 아이의 폭력성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심리적으로 불편하거나 건강하지 않을 때 아이들이 참을성이 떨어지고 참을성이 떨어지면 주변의 자극에 더 예민하게 반응해서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폭력이나 뭐 공격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충동적이라든지 화를 잘 낸다든지 짜증을 많이 내는 친구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쟤는 공격적인 아이라서 폭력적인 어른으로 자랄 거야.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그 아이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할까? 옆에 있는 아이를 때리고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할까?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대부분은 아이들은 원인이기보다는 사회나 가정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가정 내에 부부싸움이 잦다든지 가족이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울한 친구들은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내요. 그래서 아이의 우울이 공격성에 나타내게 하는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뭔가 학교에서 상황이 아이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겠죠.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발달 문제가 있는 IQ가 낮은 지적장애 친구가 있는데 지적장애인지를 모르고 받아쓰기나 수학을 그 나이 또래만큼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 아이는 짜증을 낼 가능성이 있죠. 자기 능력에 비해서 너무 높은 요구를 받으니까. 그 아이가 폭력성이 있는 아이라기보다는 그 아이는 지적 수준이 낮은 친구인데 너무 과한 요구를 받고
거고 다른 사람이 그걸 몰라주기 때문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숙제를 안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주로 주변에 있겠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문제는 그 아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폭력적이거나 때리거나 물거나 짜증내는 그 아이가 너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공격성 없는 게임이 과연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병원에서 놀이 치료를 많이 하는데 놀이 안에 게임이 들어가잖아요. 그 스포츠도 들어가고, 놀이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공격성의 표출이거든요. 우리가 스포츠에서 공격성을 표출하지 아니면 어디 가서 표출할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뛰고 놀고 태클 걸고 공도 차고 하면서 공격성을 표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밖에서 뛰어놀고 몸으로 아이가 공격성을 표출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예를 들면 책상에 앉아 있다든지 공부만 한다든지, 그럴 때 아이가 게임이라도 못하게 하는 거는 너무 잔인한 일인 것 같아요. 게임에서 총을 쏜다든지 게임에서 괴물을 잡는다든지 게임에서 칼싸움을 하는 거, 그걸로라도 아이는 자기의 에너지를 분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몸을 쓰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부딪히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든지 아니면 게임이라도 하게 해야 아이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승작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는 일으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공격적인 거를 끌린다든지 자기의 에너지를 분출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적절한 출구를 찾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 뭐 그게 액션 게임일 수도 있고 액션 영화일 수도 있고 잔인한 영화나 게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영화 때문에 공격적으로 됐다기보다는 모든 사람은 타격감을 주거나 에너지를 분출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때마침 옆에 더 쉽게 분출할 수 있는 매체가 있다면 거기로 더 잘 가게 된다? 그런 거 아닐까? 그냥 서로 나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절대로 잔인한 매체를 없앤다고 해서 아이들이 공격성을 분출하는 놀이나 아니면 게임을 안 할까? 그거는 절대 일어날 수 없겠죠. 만들어내겠죠, 아마. 스포츠나 문화 형태로요. 나이대별로 적절한 정도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막 피가 안 튀는 정도에서 상어가 잡아먹는다, 물고기를. 게임에서 상어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도 사실은 공격성이나 폭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게임에서 이제 폭력을 없애야 된다고 그 정도의 게임도 뭐 막자? 그거는 너무 심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게임 안에서 상어가 되게 리얼하게 물고기를 쥐어 흔들면서 피 범벅이 되게 잡아먹으면 안 되겠죠. 그건 이제 어린이용으로 부적합한 게임일 것 같고, 하지만 아이들한테 상어가 물고기를 잡아먹고 캐치해가지고 포식자의 어떤 본능을 이제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게임이잖아요. 그런 게임조차도 못하게 한다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죠. 그 정도의 장치는 아이들한테 해소할 장치는 줘야 되지 않냐. 근데 그 그래픽이 얼마나 잔인할지 얼마나 리얼할지 그런 거에 대한 규제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애기들한테는 그래도 좀 귀엽게 만들어야 될 거니까. 의외로 공격성을 높이는 행동은 강한 통제죠. 하지 마라고 하면 더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ODD라는 병이 있거든요. 적대적 반항장애라고 한국말로 하는데, 그 친구들은 친구들이랑 너무 잘 지내고 타협도 하고 양보도 하고 그런 친구인데 권위적인 대상한테만 화를 내는 거예요. 부모님, 학교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막 거칠게 얘기하고. 그 친구들은 선택적으로 그렇게 폭력적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건데, 그 친구들의 그런 행동은 기질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친구들한테 너무 잘하니까. 왜 그런 권위의 대상한테만 그렇게 적대적인 행동을 할까? 그건 이제 강한 통제나 억압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 친구들의 히스토리를 보면 어릴 때 부모가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대하고 모든 선택을 부모님 다 하고 너는 시킨 대로만 하라고 하고,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는 것도 철저히 무시하고 했던 과거력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는 할 수 없이 말을 듣다가 중고등학교가 되면 2배로 공격적인 친구가 되는 거죠. 특정 어른한테만. 그런 식으로 강한 억압은 강한 분노를 낳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억압하고 통제하고 뭐 잔소리해서 이렇게 해라, 아이한테 선택권을 하나도 주지 않고 끌고 가는 그런 식이 가장 많은 것 같고, 사람은 주지 않고 요구만 할 경우에 아이들이 거칠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들면 이게 팩트 폭력처럼 맞는 얘기를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방 정리해라, 일찍 나가야지. 그게 다 같은 얘기인데 맞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애는 화를 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자세히 그 관계를 보면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당한 요구를 하긴 하지만 그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아이에 대한 돌봄도 필요하고 관심도 필요하고 요새 뭐가 힘든지 이해나 공감도 같이 필요한데 이해나 공감이나 관심이 없이 필요한 요구만 하실 경우에 아이들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계속 요구하면 화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나이별로 다르긴 한데 일단은 남자애들 그리고 좀 거친 활발한 여자아이들이랑 엄마들이 잘 안 맞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들은 공격성을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뭐 치고받고 한다든지 뭐 발로 차고 막 벽을 막 친다든지 공을 탕탕 튀긴다든지 레슬링 하는 것처럼 위에 가서 누른다든지 그건 사실은 문제되는 공격성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엄마들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든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제지하시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뭐 동생이나 누나랑 놀 때도 다치지만 않는다면 몸싸움처럼 레슬링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쫓아가고 넘어뜨리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공격적으로 보이는 놀이는 용인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거 말고도 뭐 예를 들면 인형으로 놀 때 잠자리가 무당벌레를 잡아먹고 죽이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특히 엄마가 보기에는 잠자리가 무당벌레 왜 잡아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놀이 내용에 대해서도 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놀이잖아요. 진짜 잠자리를 뭐 죽이거나 무당벌레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면 놀이에서는 죽인다든지 뭐 머리를 때린다든지 인형끼리 바르는다든지 그거는 건강한 공격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놀이를 봐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도 어느 정도의 너무 잔인한 부분이 아니라면 공격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스포츠로 풀 시간을 주시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게임은 허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공격적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왜 쟤가 나한테 이렇게 차갑게 얘기하고 버릇없이 얘기하지? 왜 쟤가가 아니라 왜 쟤가 그렇게 얘기하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청소년처럼 조금 큰 아이도 사실은 원인이 청소년이나 아이한테 있는 게 아니고 부모한테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그 원인을 나나 내 주변에서 찾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네요. 부모의 행동은 듣기. 왜냐면 보통 부모들은 말하려고 하니까요. 예를 들면 자기가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은 부모 탓을 하면서 울고 난리치고 그게 엄마 때문이고 왜 그걸 나한테 안 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애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고 엄마 탓을 하고 뭐 남 탓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고쳐주려고 그거 네가 그런다고 해서 엄마가 이렇게 한 거잖아. 아니면 그거는 너가 알아서 했어야 될 일인데 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고쳐주고 싶으니까. 근데 사실은 아이도 그거 자기가 잘못한 거고 엄마 탓이 아닌 거 다 알고 그냥 화나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팩트를 고쳐주려고 굳이 실랑이를 하거나 시비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화나서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찡찡대는 거다. 옆에서 그냥 들어도 되는 것 같아요. 들으면 아이가 뭔가 자기가 수용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뭔가를 얘기하고 고쳐주려고 하면 수용되는 느낌을 받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영혼 없이 딴 생각하면서 그냥 멍 때리는 건 아니고 진짜로 제가 왜 저렇게 화가 났지? 그 아이의 의도랑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 거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저렇게 얘기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주고 싶거든요. 저렇게 남탓만 해가지고 울고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사람 많은데 이렇게 시끄럽게 울면 안 돼. 아니면 지가 한다고 해놓고 안 해놓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아이한테 교정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드는데 울고 떼쓰고 화내는 친구한테 아니면 청소년이라고 하면 뭐 엄마가 왜 안 깨웠어? 내가 오늘 뭐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막 화를 낼 때 그러면 엄마한테 깨워달라고 먼저 아침에 깨웠는데 안 일어나지. 이렇게 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아이가 바뀌는 건 없고 근데 엄마가 왜 안 깨웠어? 이렇게 할 때 그 애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왜 안 깨웠냐 그거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가 속상하고 화가 난다 늦어서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그냥 글자 그대로 듣지 말고 그 안에 함의를 그냥 귀 기울이고
그리고 들어주시라는 거죠. 감정을 수용해 주라는 얘기겠죠. 문자를 들으라는 게 아니고. 아이들은 힘들고 우울하고 괴로울 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때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짜증내고 화내고 때리면 아이를 문제로 보시지 마시고 왜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동구 더마음의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최미주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크게 생각하고 사람 많은 데 가면 기가 빨리고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예민한 사람들은 정신과를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아무래도 예전에는 예민하면 그냥 문제로 치부해버리거나 자기 성격 문제로 아니면 참고 넘어가는 방식이었다면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예민해져서 오는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심리상담이나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민한 사람들은 본인이 힘들어서도 많이 오고 주변이 힘들어서도 많이 보내죠.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주변을 힘들게 해서 자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기가 힘들게 되죠. 예민한 사람들은 불안이 높고 가장 큰 지표는 생리적으로 잠을 잘 설치느냐, 잠을 잘 들지 못한다든지 잠을 잘 깬다든지 걱정거리가 있거나 이러면 그때마다 잠을 잘 못 잔다든지 가장 단순하고 정확한 지표는 잠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불면증은 모든 정신건강의 지표고 예민한 사람들이 잠에서 문제가 일단 있는 경우가 제일 많고 안 예민하더라도 예민해질 때는 우리가 잠을 잘 자다가도 잠을 못 자게 되는 경우가 많죠. 스트레스가 많고 같은 스트레스에도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예민한 사람은 물론이고 안 예민한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예민해져서 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이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라는 거는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OECD 평균 자살률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가 계속 1등을 하고 있고 수면처럼 자살률도 우리 정신건강의 아주 정확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신문기사에서 본 거는 1, 20대의 정신과 약물 처방량이 최근에 2배가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데이터만 봐도 분명히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예민한 사람이라서 그렇냐? 그거는 조금 또 다른 얘기긴 하네. 마음이라는 거는 몸이랑 다르게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상처를 입어도 어디가 상처가 입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큰 상처인지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몸의 상처랑 우리가 몸에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 부위를 건드리면 진짜 아프잖아요. 그게 예민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피부는 괜찮은데 그 상처 부위를 만지면 조금만 스쳐도 너무 아프고 소리 지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지 상처라고 해야 될지 그런 상처를 많이 받으면 마음의 예민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처가 낫지도 않은 채로 또 상처가 생기고 잘 안 낫고 하면 우리 몸이 상처투성이가 돼서 만질 수 없이 된 것처럼 마음도 그런 상태, 그렇게 심하게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후천적으로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가 많을 때도 당연히 예민해질 수 있죠. 어린 시절 안 좋은 기억들이 트라우마로 남으면 오래 가는 경우가 많고 자꾸 발목을 잡게 되죠. 그런데 보통은 회피만으로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가 힘들고 결국에는 이제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죠. 내가 여자친구한테 되게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한다고 다시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모든 여자가 나쁜 건 아니구나 이런 경험을 해야만 상처가 치유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여자한테 상처를 받아서 내가 다시는 여자친구 안 사귄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상처가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사람에 의한 상처는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써만 가능하고 예를 들면 강아지한테 물린다든지 뭐 어떤 물체나 뭐 어떤 경험에 대한 그런 상처는 관계적인 노출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츰차츰 가까워져서 거기에 익숙해진다? 좀 물러서서 쉬고 이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예민함은 보통 긴장감이랑 연관되어 있고 긴장감은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격이나 피하는 거에 맞춤이 된 위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예민한 상태죠. 그때 그 예민함을
예민함은 우리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상황인 거고, 우리 몸은 리듬이 있어서 쿵짝쿵짝 이렇게 예민함, 느긋함, 예민함, 느긋함. 예를 들면 우리 낮에는 일어나고 밤에는 자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민함과 긴장과 이완의 밸런스를 맞추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민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 고무줄이 탱탱하게 긴장하고 있는 데서 더 당기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팍 끊어지는데, 그게 이제 번아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시달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 퍼져버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번아웃 상태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하면 예민하고 긴장돼 있는 상태에서 고무줄을 느슨하게 하고 이완시키는, 우리가 몸을 느슨하게 하고 이완시키는 상태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항상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퇴근하고 집에서도 아니면 주말에도 그 긴장을 못 늦추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밤에는 잠을 자야 되고, 근데 아까 예민한 사람도 잠 못 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일 생각하고, 주말에도 스트레스 일 생각한다든지 전화 받는다든지, 그러면 이게 주중에 당겼던 게 이완시키고 회복하고 다시 비축할 수 있는 그런 여유의 시간을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 6개월, 1년은 가능하겠지만 2, 3년 장기화되면 번아웃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면 되겠죠. 회복력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예민한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불편하고 주변 사람들도 너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자기 자신을 되게 싫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죽어야 끝난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민함은 불편하지만 분명히 좋은 점이 있는 탤런트의 한 가지고, 불편한 건 바꿀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죠. 그걸 장점으로 살릴 수는 있고, 예민한 사람들은 속이 좋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감정적 예민함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감각적인 예민함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후각이라든지 청각 같은데, 그래서 후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남들이 못 맡는 냄새 자기는 되게 강하게 느껴지고, 조금만 냄새가 이상해도 되게 싫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되게 불편할 거라고, 어떤 면에서는. 하지만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조향사가 된다든지 요리 쪽에서 일을 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능력이 특출난 사람이 되겠죠. 그 예민함을 직업적으로 잘 승화시키고 살린 거니까. 뭐 오케스트라 지휘자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은 소리에 너무 예민해서 튠이 조금만 나가도 엄청 불편하게 느낀다고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그 청각적 예민함이 너무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 예민함은 바꿀 수 없겠죠. 층간소음 이런 것도 더 힘들 거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지휘자로서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천적인 능력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감각적 예민함뿐만 아니라 감정적 예민함도 사실은 다르게 얘기하면 정서적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라고요. 감수성이 무디다 보다 우리 감수성이 예민한 거를 또 좋게 받아들이는데, 그 정서적인 감수성을 우리가 예민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조금도 보고 막 시도 읽고 음악도 듣는데, 사실은 그걸 안 해도 일부러 갈고 닦지 않아도 원래 예민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예술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많이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술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겠지만 일상생활에서 분명히 너무 예민해서 불편할 수 있겠죠. 너무 슬플 수도 있고, 남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도 못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잘못되거나 이상한 건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 더 좋을 수 있으니까요. 사업적인 감각이 또 예민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특정 어떤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촉각이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 남들은 속옷 대충 입어도 괜찮은데 자기는 되게 싫단 말이에요. 그 심 있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만든 되게 부드러운 속옷을 만들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못한 거일 수 있죠. 근데 입어보면 그게 훨씬 더 편할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남들이 모르는 거를 자기는 크게 느끼고, 남들이 못 느끼는 거를 자기는 크게 느끼고 함으로써 어떤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다 당신이 잘못됐다고 해도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예민함은 너무 불편해서 어떨 때는 저주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축복일 수 있으니까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받아들이고 그 축복을 어떻게 쓸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